안녕하세요. 초기울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시즌2 5화 영상입니다. 4월 분양 선별단지 2탄이고요. 부산 분양대전에 대한 소식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분양대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4월 선별단지 중에서 부산 단지가 4개나 들어갔습니다. 장안 디에트르 디오션, 이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폴의 가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이렇게 4개가 들어갔는데요. 선별단지는 이 외에도 분양들이 많은데 저희가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는 지난번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 범파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투자적인 요소가 있을 만한 단지들을 선별해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개 단지를 부산에서는 선정을 했고요. 그래도 평소에 비해서는 지방 분양시장에서 좀 많이 들어갔죠. 일단 얘네들을 보면요,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장안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예요. 사전 청약도 했었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요 4단지 중에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티는요,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도 재건축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걸 좀 볼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이런 게 있고요.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폴에는 역시나 신도시입니다. 장안 디에트라고는 다르게 공공택지는 아닌데 여기 일광 신도시라고 부산 지역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이번에 분양하게 되고요. 가역 롯데캐슬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심이죠. 서면 바로 옆에 있는데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즉 4개 단지가 조금씩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여기 제가 뒤에다 붙여놨는데 좌천역, 부실역, 일광역, 가역 동해선이고요. 1호선이고 동해선이고 2호선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 철도망, 즉 역세권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단지들은 투자성이 좀 있죠. 비역세권에 비해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개의 단지를 갖다가 4월 부산 선별단지로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4단지들 성격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단지들입니다. 근데 이 단지들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사실 뭐 아니면 도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 4단지가 어떤 건 뭐고 어떤 건 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히나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4개 단지가 모두 뭐가 될 수 있습니다. 도가 아니라.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다룰 단지는요, 분양 공고가 가장 먼저 나온 단지입니다. 4월 16일 1순위 분양이 이루어지는 장안 디에트르 디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개 단지를 갖다 전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4개 단지 비교 평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요, 부산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요, 말씀드릴 게 서울촌놈이 부산 분양시장을 얘기하는 이유, 무슨 서울촌놈 시리즈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 할 때도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수도권 분양도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되는데 공고가 지금 남쪽 지방부터 빨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이어서 부산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서울촌놈인데 부산 분양시장 얘기하는 이유, 대구 비슷하죠. 서울촌놈이기 때문에 어떻다. 일단 부산 지역 분양인데 부산 지역 분들은 뭐라 그러죠? TMI라고 그러죠. 투머치 인포메이션.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양들이 있을 때 너무 디테일한 걸 보시다가 핵심력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서울촌놈이 제가 부산 분양시장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다뤄드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카페 들어가 보시면 저희도 부산 게시판, 울산 창원가 붙어있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 롯데캐슬 얘기도 있고요. 두실역 얘기도 있고요. 일광신도시 얘기도 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부산 분양시장을 얘기하죠.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일단 장안 디에트르 말씀드리기 전에 부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울촌놈이 바라보는 부산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디에트르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선 기반에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부산 분들과 다르게 좀 멀리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양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산하면 떠오르는 건요, 한 줄 평, 좁고 높고 좁답니다. 부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폄하는 아니고요. 에피소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부산은 대구처럼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촌놈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구보다는 조금 갔는데 그래봐야 10번 좀 남짓. 아무래도 해운대가 있고 하니까 관광차 간 게 주로 있었고요. 부동산 때문에 간 적도 몇 번 있긴 한데 다 합해도 10번 조금 넘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운전을 싫어하는 경우는 아니라서 주로 부산 갈 때도 운전을 직접 해서 갔는데 부산에서 운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산,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운전해 봤을 때 가장 운전하기 험한 동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사실 부동산하고 관련이 좀 있다 보시면 있습니다. 부산 분들이 성향이 급해서 운전을 그렇게 해서 부산 운전이 타 지역에서 왔을 때 공포스러우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부산이 운전하기 힘든 이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산에 한번 갔을 때 부산의 랜드마크죠.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부산 지인이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안대교 쭉 가는데 네가 여기서 보는 게 부산 다다.
네? 이렇죠. 물론 광안대교가 깁니다. 대략 4km 정도 이제 바다 건너는 부분이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보는 게 부산의 다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부산 운전이 힘들다라는 얘기와 광안대교에서 보는 부산이 전부다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지도 보겠습니다. 서울을 볼게요. 먼저 이게 서울입니다. 지형도로 제가 봤습니다. 자, 여기가 경복궁 즉 광화문 일대 옛날에 서울의 중심지죠. 사대문안이 여기 있고요. 용산 여기 있고 여기가 목동 양천 목동부터 시작해서 동작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강동까지입니다. 잠실 있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대문 오른쪽으로 해갖고 광진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아니면 중랑구 강북 쪽이 있죠. 이런 쪽이 있고요. 자,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요. 평지 지형을 잠시 보시면 돼요. 동작에 약간 중간에 얕은 산이 있지만 여기 평지고요. 강남 당연히 강동까지 여기 다 평지입니다. 여기도 평지고 사대문 안에는 여기하고 용산 정도가 평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걸 보여드렸냐? 서울의 모습을 평지들을 부산 보실게요. 이게 부산이거든요. 같은 비율입니다. 3km 축적 부산 이게 부산이에요. 조금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김해국제공항, 강서구까지 포함해서 이게 부산입니다. 딱 봐도 뭐죠? 다 산입니다. 그럼 평지는 어디 있느냐? 요거예요. 동래, 연제구 이쪽, 수영구 이쪽,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운대 요거, 남구 이쪽. 이게 부산의 평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서울, 다 평지, 부산, 요게 답니다. 평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좁고 높고 좁다. 이 얘기 말씀드리면요.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보면요. 옛날 서울, 조선시대 한양 시절부터 서울, 사대문안, 여기하고 중구, 여기 종로구, 여기부터 시작해서 용산구에 있는 평지. 요 정도가 부산 전체의 평지와 제가 보기엔 거의 맞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감으로는. 그만큼 부산에 뭐가 평지가 적다. 그 얘기는 주택이 들어설 곳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부산 인구 적은 거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300만이 넘어요. 근데 300만 전체가 물론 300만이 다 여기 살진 않지만 다 이런 곳에 거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심각하다는 얘기죠. 주택 문제가. 해운대가 물론 개발이 됐어요. 센텀 여러분 다 아시는 백스코 있는 이쪽 개발됐지만 그 넓이도 넓지가 않아요. 요거예요. 요거 해운대가. 서울 강남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이거 강남 이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같은 축적이에요.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부산이 왜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에 대한 역사를 갖다 살펴보실 권합니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자, 부산 좁다. 그리고 높다. 산을 다 깎아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부산 가보시면은 높은 고지대에도 주거 지역들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좁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평지 지형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좁고 높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좁은 이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느냐? 도시 개발 방향은요. 패턴입니다. 피처링 서울. 뭐냐면요. 우리나라 도시개발 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는데 됐던 곳이 있죠. 바로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도 부산처럼 사대문 안에 좁은 지역에 주거들이 밀집돼 있었고요. 그걸 갖다가 타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의 서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발주자들인 다른 도시들은 서울의 그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의 개발 방향은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서울 어떻게 개발됐느냐? 딱 세 개죠. 첫째, 위성도시, 기능도시 만들었고요. 이 기능에는 산업도시도 있지만 베드타운을 불리는 주거도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 택지 개발을 부릅니다. 세 번째,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죠. 결국 도시가 개발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서울이 그랬고 나름 성공했고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죠. 다시 돌아가 보시면 부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위성도시 만들죠. 양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하고 좀 차이점은요. 서울은 그래도 남쪽 지역으로 해서 평지가 붙어서 개발이 됐어요. 서울의 대표적인 위성도시로서 저희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었지만 기능도시, 산업도시로는 안산, 옛날에 반월공단이라고 있죠. 이런 게 있고요. 택지들이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일기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강북과 강남 쪽으로 있고 또 그 주변으로 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들, 택지 역할을 하는 위성도시들 동쪽으로 하남부터 시작해서 구리, 남양주라든가 밑쪽에 안양, 과천 정부종합청사도 들어갔었지만 부천이라든가 평주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좀 문제가 하나 있죠. 주변이 완전 산입니다. 서울하고 좀 달라요. 성벽처럼 산이 둘러쌌어요. 따라서 위성도시를 위쪽이라든가 이렇게 양산이라든가 개발을 했는데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꽤 크게. 자, 그래서 위성도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위성도시가 택지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져요. 서울에 비해서. 서울은 주변에 있는 구리라든가 남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일기 신도시들, 성남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이라든가 중동 신도시들 이런 것들이 택지지구로서 위성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부산은 그게 좀 힘들다는
선천적인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택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위성도시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택지를 해야 되는데 택지 개발도 만만치가 않죠. 자, 위성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평지거든요. 그럼 딱 봐도 주변에 택지 개발한 것, 도시 개발 계획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 좁은 부산을 어떻게 주택을 갖다가 좀 더 지어야 된다,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럼 보게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위로는 다 산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이죠. 서쪽, 동쪽. 근데 서쪽 보니까 딱 있어요. 저희 같은 서울 촌놈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죠. 낙동강. 강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이제 한강 환장을 하죠. 리버뷰. 예. 딱 보니까 김해국장이 여기 있고요. 여기 어떻게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누나 똑같은 생각이겠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위성지도 보셔도 뭔가 도로들이 번듯해. 여기 명지국제신도시, 그리고 여기는 요즘 좀 핫하죠. 에코 델타. 델타라는 게 삼각주잖아요. 예, 낙동강 삼각주. 여기에 들어간 델타 에코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너무 좁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위성지도하고 달라 보이는 이유, 위성지도는 좀 넓어 보이죠. 주거지니까. 이 주거 지역들이 전부 다 뭐다? 지형도상으로 봤을 때는 산이에요. 부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에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결국은 지역에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길 개발하는 거예요. 딱 그냥 여기 평지잖아요. 삼각주거든요. 고도가 없어요. 여기는 삼각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죠? 부산이 여기 중심지면 이거 서쪽으로 개발하는 곳이고, 동쪽으로, 동쪽 축선, 울산까지 가는 길 보면요, 해운대가 여기 개발된 이유가 뭐예요? 평지거든요, 여기가. 그 옆에 평지가 이어집니다. 해안가 따라서 기장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일광신도시 평지죠. 그리고 올라가서 오늘 또 말씀드릴 곳인데 장안산업단지. 평지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니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국 뭐다? 부산은 좁고 높고 정말 좁다. 따라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서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패턴입니다. 그 패턴 3개가 있습니다. 위성도시, 택지개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위성도시는 서울의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평지인 위성도시가 가려면은 산을 넘어가 버려. 그래서 주택 기능 같은 걸 갖다 담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주변을 갖다 택지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택지 개발할 것도 남쪽은 다 바다잖아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서쪽 지역에 낙동강 삼각주, 에코 델타 시티라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 같은 곳을 갖다가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서울이 강북권에서 강남의 서초, 강남, 잠실을 갖다가 개발했던 것처럼 그런 개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쪽 축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 평지가 그래도 있는 곳들, 일광신도시라든가 장안택지지구 같은 것들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원도심, 재건축해야죠. 서울도 재건축하잖아요. 네,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택지 개발이 있는데, 보통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권의 택지 개발임에도 난개발인 곳들이 있어요. 난개발이 뭐냐? 딴 게 아니라 보통 계획도시가 들어서려면 인프라 좀 깔려야 되잖아요.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렇게 좀 깔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지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인구가 없는 데다가 철도만 이런 거 깔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일단 신도시들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지어진 수도권 신도시들이 다 그랬어요. 주택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철도, 교통, 인프라가 나중에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 게, 저번에 일감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강서구 쪽에 여기 삼각주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 사실은 산을 넘어 이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부산 핵심 쪽에선 여기가 지금 철도로 보시면요, 여기죠. 여기인데 부산의 지금 노선을 보시면요, 전철 여기까지 갑니다. 하단역까지만 가요. 여기까지. 위쪽은 여기까지. 김해공항 때문에 여기 가죠. 근데 지금 에코시티하고 명지신도시가 여기 있거든요. 물론 여기 연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중전철 5호선인가가 아마 30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걔도 이쪽을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에코시티는 여기인데 바로 앞에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뭐 강서선인가 해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 철도 계획도 있는데, 철도인지 BRT인지 뭐 경전철인지 노면전철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면 전철인 것 같다 뭐 얘기는 있던데, 즉 이쪽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최근에 지어졌던 신도시들처럼 인프라가 나중에 갖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 나중에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집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집부터. 그런 문제가 있죠. 택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안 좋은 택지 개발지들의 어떤 갔던 길을 지금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은요, 뭐 서울이나 부산에 똑같습니다. 어떤 점이 똑같느냐? 간단하죠. 여기 동네 이쪽이 뭐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 축이고, 뭐 부전역 이쪽, 뭐 서면 이쪽이 또 하나고, 해운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축인데, 뭐 해운대가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재건축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이쪽일 텐데 재건축은 뭡니까?
뭐 인가부터 시작해서 조합 설립 그리고 뭐 거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죠. 있던 것들이니까 거기 뭐 단지 하나 개발하고 그 다음 단지 개발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연한도 다 다르고. 따라서 재건축은 돼야 되는데 문제는 한 번에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좁습니다. 전체를 좁다 보니까 택지가 개발돼야 되는데 개발하고 있어요. 서쪽 축소는 에코 델타 시티, 이름이 입에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지 국제도시, 그 다음에 동쪽 축선으로는 해운대는 했고 그 위로에서 일광 신도시하고 장안 택지지구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에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개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쪽 여기랑 동쪽 축선 따라서 그 다음에는 재건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물량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 투자 가치 있죠. 핵심 지역에 가깝고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죠. 많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와 여기를 갖다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그렇게 봤을 때 4월 선별단지를 특징이 있습니다. 장안 디에트 디오션 동쪽 축선 장안 택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금정 매정 카운티 그 좁은 얼마 안 되는 부산의 평면 지역 거기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폴의 동쪽 축선 일광 신도시 택지지구죠. 신도시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아파트 가역 롯데캐슬 중심지 서면 바로 옆쪽이죠. 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어떤 중심 개발축 앞으로 이루어질 택지 개발 중에서 서쪽 축선과 동쪽 축선이 있는데 동쪽 축선의 두 단지 그 다음에 서쪽 축선은 이번에 4월달에 분양이 없어서 못 넣은 겁니다. 아마 에코시티 분양등이 있으면 아마 다르게 되겠죠. 자, 동쪽 축선의 두 단지, 그 다음에 원도심 재건축과 관련된 게 두 단지다. 재개발과 관련된 게 두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단지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공통점 역들이 있다. 그나마 다행히 여기 기존에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불구하고 장안디트라하고 일광 노르웨이숲은요 기존에 동해선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죠. 지금 현재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 개를 다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격이 전혀 다른 단지입니다.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근데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나 상호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단지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051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4월 16일 분양입니다. 1순위.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룬 겁니다. 4개 단지 중에. 자,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에 대해서 제 한 줄평은요 이겁니다. 치고 빠져라.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생각한 디에트르 디 오션 근데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요소가 있고요. 들어가실 분들도 여러 가지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일감이 드는 건 치고 빠져라.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에트르 선별단지 선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요.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진 단지라고 봐요. 그 중에 중요한 거 공공택지지구입니다. 분상제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지 4개 단지는 물론이고 부산에서 이제 분양할 단지들 예정 단지들 중에서 분양가는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택지구 분상제 적용이니까요. 더군다나 사전청약을 했었어요. 다만 뒤에 말씀드렸지만 사전청약 때의 분양가보다는 다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개발 축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쪽, 서쪽 개발 축선인데 그중에서 동쪽 개발 축선, 기장 쪽이죠. 기장 쪽에 일광신도시 장안택지지구, 해운대는 이미 됐고 일광하고 장안이인데 그 중에 하나인 장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개발 축선이죠. 그리고 역세권 단지입니다. 좌천역이라고 동해선에 있어요. 좌천에서 일광으로 해서 결국은 백스코역까지, 그 다음에 센텀역, 부전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좌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성 있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하다고 보는 건요. 분양가와 역세권입니다. 이 두 개가 맞물려야지 치고 빠지는 어떤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대구 범팍을 다룰 때도 그랬지만 지역 관심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부산 자체에 신축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 부동산 특징에서 보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재건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은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고 신축이죠. 당연히 분양가 당연히 신축이죠. 관심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도 상당히 저렴하고 기타 화제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산 개발축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단지죠. 특히나 동쪽의 어떤 개발축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장안택지지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일광신도시도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청약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거는 뭐 2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전청약 제도라는 게 이루어졌었죠. 그것들이 이제 본청약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디에트로도 그렇고 사전청약했던 단지를 본청약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전청약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제성이 있다. 저희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디에트르 디오션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투자성이 있고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부산 선별단지 4개 중에 하나로 끼웠습니다. 특히나 나머지 3개 단지 분양가가 다 다르거든요. 4개 단지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이 디에트르가 가장 싼데 그걸 놓고 입지나 이런 걸 보면서 분양가 평가하는데도 나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로 선정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거 훑고 넘어가죠. 뭐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들 많거든요. 사실 어떤 단지가 분양한다면 평면도부터 시작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소개 영상들은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디에트르 투자 포인트. 일단 디에트르라는 브랜드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디에트르는 원래 대방건설입니다. 대방건설 하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디에트르 브랜드는 대방건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오션이 뒤에 붙은 거는 아무래도 바닷가가 고층에서 좀 일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디에트르 투자 포인트 핵심적인 거 일단 분양가와 역세권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분양가는요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산 평당 분양가가 있습니다. 부산 평당 분양가가 어떠냐면요, 부산일보 작년도 뉴스입니다. 작년 뉴스인데요, 20년에 1300, 21년에 1400, 22년에 1700, 23년에 1900이 넘었다. 뭐가? 부산 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입니다. 허그 자료고요. 즉 작년에 1900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췄느냐? 아니죠. 최근 뉴스입니다. 4월달 뉴스고요. 역시 부산일보 뉴스인데 2월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24만 원. 다시 평당 3.3m로 환산하면 2,061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작년 5월에 2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3년도에 1,900만 원, 이거 보도한 거는 초반기, 상반기 보도였고요. 결국 하반기에 2천만 원 돌파했고 2024년 초반 2월 기준으로는 2,060만 원을 돌파했다. 자, 돌아가서요. 디에트르 분양가가 얼마냐면요, 먼저 말씀드린 분양가는 공고가 됐죠. 4.7억에서 5.6억입니다. 84형, 30평, 9평 중층 기준 5억에서 5.5억이고요. 이거 평당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1,500에서 1,700선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셨죠? 부산 평당 분양가 지금 2,000 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다? 1,500에서 1,700이다. 대략 많게는 25%, 적게는 20%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0%와 25%선은 요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제가 1화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최근 시기가 고분양가 시기고 이게 한번 꺾이긴 꺾일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랬죠. 2008년 9년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2008년 최고점 서울 같은 경우에 평당 3,100만 원을 찍었던 분양가가 부동산 침체기 그 뒤로 겪으면서 대략 2,700선까지 곧장 떨어지고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비율을 보면 대략 20%거든요. 근데 지금 디에트르 분양가가 부산 평당 평균 분양가에서 20% 정도가 빠진 가격입니다. 즉 이 얘기는 평균 분양가가 부산에서 뭐 추후에 좀 안 좋은 시기가 와서, 지금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시기가 와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최근에 분양되는 부산 아파트 분양가 중에선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역세권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렸냐면요, 부산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산 개발축이 원도심 재건축은 비쌉니다. 비싸면은 재건축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죠. 근데 비싸고 그나마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서쪽과 동쪽이에요. 서쪽에 에코시티 이쪽이 있고 동쪽 축선에서 일광하고 장안이 있거든요.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일단 어떻게 보면요, 미래의 가치로 보면은 서쪽이 더 날 수 있어요. 에코델타 시티가. 왜냐면 일단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 면적이 커요. 부산 부동산 보여드리면서 지형도 보여드렸지만 일단 넓어요. 여기는. 여기가 에코델타 시티로 알고 있는데 미칙, 영지, 국제신도시가 그렇고 들어갈 수 있는 면적들이 넓습니다. 반면에 일광이나 임랑은 택지주기는 하고 신도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편의시설부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미래는 여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지금 철도가 없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5호선 이쪽으로 들어가는 계획돼 있고, 뭐 강사선에서 남북으로 이것도 뭐 노면인지 뭐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 없어요. 근데 이쪽은요 기존에 있어요. 동해선이 있습니다. 좌천역이 있죠. 장안 같은 경우에 일광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역 거쳐서 오시리아역인가 거쳐서 백스코, 그 다음에 센텀, 부전까지 갈 수 있죠. 환승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철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디에트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줄평에서 치고 빠져라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뭐냐, 자, 부산 핵심지구 이외에 신축이 부족합니다. 부산 그냥 전체적으로 신축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닥다닥 난개발되어 있는 아파트들 한두 동짜리 뭐 구축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신축 이런 거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에코 델타 시티에 들어서는 저렴한 아파트들하고 비슷해요. 분양가는 비슷한데 규모 때문에 좀 여기가 밀리는 거 아니냐 디에트르가. 그런데 디에트르는 지금 현재 완공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완공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철도죠. 동해선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에코시티는요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미래의 가치인데 현재 진행 중이죠.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의 일반적인 최근에 난개발되고 있는, 계획적이지만 난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들의 모습이에요. 일단 집들 지어놓고 나중에 인프라가 형성되는. 제이트르 쪽은, 장안 쪽이나 일광 쪽은 이미 가장 중요한 인프라 요소인 철도는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차를 갖다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맨 앞에서 제이트를 어떻게 치고 빠져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이트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 싸요. 저렴한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27년 2월 준공이란 말이에요. 신축이라고 아파트가 인정을 받는 기간은 약 5년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27년에 준공해서 들어간 뒤에 5년이면 32년입니다. 2032년이죠. 제이트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근데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27년 입주 때까지 자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산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대략 2007년 2월까지 대략 2억 정도의 자산을 모을 수가 있다. 지금 계약금 내고 잔금 치를 때까지 2007년 2월까지 2억을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현재 뭐 1.5억에서 2억 대 갖고 부산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 구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역시나 구축밖에 없습니다. 거의 구축이죠. 근데 지금 이 제이트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내가 2007년까지 2억 정도 자산을 모을 수가 있다 싶으면 지금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 대출을 받겠죠. 한 3억 정도. 5억 선이니까. 대출 받아서 언제까지? 2032년까지. 5년 동안 신축의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자산을 개인적으로 좀 모아야겠죠. 왜냐하면 목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이트를 들렸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쪽 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30년도 정도까지는 교통망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뭔가 교통, 5호선도 그렇고 뭐 강서선도 그렇고 좀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들도 좀 구도심에서 진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라인 따라 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만약 내가 디에트로 들어가서 상당히 저렴하게 신축에 살다가 5년 뒤에 그래도 신축 이미지 있을 때 매도를 하고 이쪽 갈아탈 수 있는 자산만 모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신축에 살 수 있는 괜찮은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현재 분양가가 싸다. 그리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동해안 좌천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핵심 지역에 머리는 가져가야 된다. 어차피 부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원도심 빼놓고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그럼 비핵심 지역이 딱 두 개란 말이에요. 지금 서쪽에 개발되는 에코시티라든가 명주신도시 이쪽이 있고, 이쪽 동쪽선으로는 일광하고 장안택지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묶으면 됩니다. 장안하고 일광은 사실 뭐 역으로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되고요. 그럼 적어도 지금 원도심의 어떤 구축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실 장안도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모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의 머리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대구 범팡 말씀드렸지만 핵심 지역에 돈 있으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부산에서 핵심이면 뭐 딱 일감이 해운대죠. 해운대 들어가면 되는데 자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년까지 2억 정도 모시다면 이런 핵심 지역 뭐 서쪽이든 동쪽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쪽은 교통 자체 인프라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를 한번 거쳐서 사다리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능한 분양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평당 평균 분양가 생각했을 때도 현재 분양가가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에트르. 자,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비교가 있는데요. 일단 주변 매매가는 없죠. 왜냐면 장안지구 신도시입니다. 신흥 택지지구죠. 따라서 지금 여기 들어가 보셔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죠. 좌천역입니다. 동해선 좌천역이고요. 분양 중해로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디에트르 디우저인데요. 일단 좌천역에서 거리는 뭐 여기 도로는 정리 좀 해주겠죠. 600m, 700m 정도,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 장안 택지지구가 그렇게 큰 택지지구는 아니에요. 디에트르 디오션 27년 2월, 이거는 이제 입주 예정이죠. 바로 옆에 중흥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H 연구임대 같은 거 들어가고요. 여기가 중흥이죠. 예. 요 장안 택지지구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규모급의 소규모 택지지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문제를 하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규모 택지지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미래 봤을 때.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시티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주변을 보면 되는데, 수도권 주변에 큰 택지지구들 들어선 데들 있거든요. 뭐 3만 세대급 이상 되는 어떤 큰 규모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가 더군다나 초반기에 들어가요. 그 신도시 택지지구 초반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향후 5년 동안 뭘 보게 되냐면 공사판을 보게 됩니다. 넓다 보니까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2단지 만들어지고 입주했는데 그 옆에 단지 공사 시작하고, 그거 그치면 여기 시작하고 있고, 늦게 분양한 단지 여기, 더군다나 인프라 같은 거 늦게 들어옵니다. 상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더 걸려요. 그래서 보통 수도권에서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즉 대규모일 경우는 그런데, 장안 택지지구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작으니까 단점이 있죠. 뭐냐면 생활 편의시설 같은 거는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있죠.
여기 2000세대 아마 거의 동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에트로도 그렇고 중도 비슷한 시기에 사전 청약이 있었거든요. 뭐 25년 5월 예정이네요. 얘 같은 게 들어가시자마자 완성되어 있는 곳이죠. 왜냐하면 인프라, 교통은 있고요. 이미 있고 단지 자체가 전체 택지지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공사가 더 이루어질 건 없어요. 만약 공사가 더 이루어지게 된다, 그건 좋은 소식이죠. 장안 택지지구 갖다가 더 넓히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그 뭐 개발로서 좋죠. 여기는 뭐 신세계 아울렛이고요. 뭐 신세계 아울렛까지는 한 500m 되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에트의 투자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서쪽 개발축이 있고 동쪽 개발축이 있는데, 동쪽 개발축의 장점은 이미 인프라, 특히 교통,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들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분양가는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에트로도 뭐 이쪽 그랑으로 시작되는 하여튼 대규모는 이제 분양했었던 데고요. 비슷한 분양가에서 이쪽은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용하시면서 신축 5년 정도까지를 누리시다가 매도를 하고, 이쪽이 교통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할 시기, 5년이 안 걸릴 수도 있죠. 32년이 5년 되는 시기인데 30년도면 일단 계획으로는 5호선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보시면서 이쪽 개발에 따른, 그리고 신축 수요에 따른 걸 좀 누리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에트르 디오션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특히나 현재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런데 서쪽 개발축에 비해서는 역세권, 즉 교통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걸 누리다가 자산을 좀 더 모으셔서 옮기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평가를 좀 해볼게요. 교육, 초중고. 교육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들어가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새롭게 뭘 만드는 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 보시면 이쪽,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즉 초품화입니다. 바로 옆에 여기가 디에트로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 유치원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장안중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있고요. 위에도 부산 장안고등학교가 있어요. 즉 유치원, 초, 중, 고가 다 인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다만 저는 교육은 학교보다는 일부 특목고들, 외고라든가 과학고 제외하고는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기는 초등학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학원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붙기 때문에. 다만 부산분들은 뭐 상대적 거리 때문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임랑해수욕장 여기가 이제 장안 IC고요. 여기 해운대까지가 도로 기준으로 25km거든요. 서울에서는요 별거 아닌 거리입니다. 왜냐면 강동 천호역 정도 끝도 아니고 강동 천호에서 여의도까지가 25km예요.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뭐 출퇴근하는 거리거든요, 보통 사람들 서울에서.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 거리는 있죠. 부산 분들이 느끼시는 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다만 서울처럼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뭐 요거 타고 가는 거 시간도 더 적게 걸리더라고요. 천호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다. 정말 생각하시면 뭐 라이딩 하는 거 학원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육 쪽을 생각하신다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장안, 디에트로 같은 데 들어가셔서 애를 낳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 하시면서 자산을 좀 모은 다음에 30년대 초중반쯤 되겠죠. 서쪽 개발축이라든가 재건축들이 되는 상황들 보시면서 교통 여건 개선되시는 거 보시면서 애들 있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중학교 갈 때쯤.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학교들은 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초품화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통은 오히려 지금 현재 서쪽 개발 축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저천역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천역에서 뭐 백스코라든가 센텀역까지, 아니면 뭐 거기서 연계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편의성은요, 신규 택지지구 특성입니다. 특히나 장안 택지지구는 2000세대급이라고 그랬죠. 작은 규모.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에서는 일반적인 와트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건 개인의 어떤 성향인데요. 패턴이 나는 좀 여유롭고 쾌적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 더군다나 공사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대규모 택지지구들은 내가 들어가서 중국에서 들어갔는데 계속 먼지 날리고 이러거든요. 그럴 가능성 없는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구조 같은 거 동호수는요, 얘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평면구조는 뭐 다 비등비등해요,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 근데 얘는 동호수, 동에 따라서 평당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같은 평형인데도 같은 저층, 같은 고층끼리도 대략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분양가가. 그 이유는 아마 조망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신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권유드린 건 좀 가성비를 따지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장 큰 메리트가 분양가가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 동호수라든가 평면구조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내가 여기서 사다리 역할로서 이 단지를 들어가실
가신다면 굳이 비싼 거를 갖다가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여유가 있을 만한 지역, 2000세대고 걸어가면 아울렛 가서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해수욕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여유로운 생각. 예를 들어서 부산인데 부산 좁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원도심 개발이 되게 시간 걸리고 하는데 난 이런 거 싫다. 정말 좀 여유롭게 그냥 살고 싶다. 애들도 다 교육시켰고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분양가 싸잖아요. 여기 가셔서 좀 여유롭고 쾌적한 신축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오히려 조망이라든가 걸 따지실 필요가 있죠. 특히나 8사용보다는 110평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라서 내가 자산을 갖다 불릴 계획을 갖고 있고 추후에 서부 개발축이나 원도심 재건축 이쪽을 들어갈 계획이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여기 들어갈 때 너무 굳이 비싼 거, 이 내에서 비싼 거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고 쾌적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평형도 좀 더 넓고 옵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급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옵션 뭐 확장과 에어컨 같은 게 필수. 이게 뭐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지구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장이라든가 에어컨 옵션 같은 게 많이 붙습니다. 사실 디에트로도 뭐 직공고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뭐 분양가 나와 있습니다. 4억 7천부터 5억 6천까지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옵션이 있어요. 발코니 확장 500에서 뭐 700대. 이건 안 비싸요. 예, 안 비쌉니다. 근데 밑에 가시면 이제 에어컨 시스템 갖고 옵션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형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방 선택에 따라 다른데 방 다 해버리면 700만 원대. 약간 비싸거나 뭐 이렇게 아주 비싸진 않은 거. 왜냐면 400부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방 개수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 인테리어 현관부터 거실, 주방, 발코니 같은 곳에 옵션이 엄청 복잡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디에트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상제가 적용하는 공공택지는 어디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장은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확장하셔야 돼요. 에어컨도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 두 개 합치면 1500선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옵션을 다 했을 경우에 나머지 옵션까지 가장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충 계산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뭐 주방이든 뭐든 최고급 옵션 선택하기 위해서 최고급으로 가면 4천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들어가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여유를 좀 즐기고 싶고 나는 이쪽에서 계속 거주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평형도 높게 하고 옵션도 최고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난 여기 들어갔다가 추후에 신축 5년 기한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하고 쪽 개발축이나 중심축의 재건축 쪽으로 자산을 모아서 갈 거야 이러신 분들은 굳이 지금 이쪽에다가 옵션에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옵션을 갖췄든 안 갖췄든 나중에 팔릴 때 보면요, 매도할 때 보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들인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왜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500세대 규모잖아요. 그거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키즈룸, 자원도서관, 다원계들 보험센터, 필라테스, GX룸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중규모 단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가죠. 그리고 저는 그래도 나름 좋다고 평가하는 게, 보통 이런 중규모 단지 보면요, 이게 다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에 자원도서관 있고 어느 동에 뭐 피트니스, 생각보다 오히려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규모 단지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800 몇 대의 주차거든요. 대략 1.6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주차는 그 정도면 완전 대형 평형의 단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체 편의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단지 구성도 이런 거는 들어가서 보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요, 사전 청약의 문제가 좀 있죠. 사실 이거는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 청약제도 자체의 문제죠. 최근에 본청약으로 넘어가는 단지도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평당가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전 청약 제도가 왜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금 나온 분양가는요, 평당 1,500에서 1,700선입니다. 84형 기준이고요. 저층 5억이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4억 7천짜리 있습니다. 저층. 그러니까 동에 따라 좀 달라요. 고층 기준으로는 5억 4천, 24층, 21층부터 24층 고층이 5억 4,900, 대략 5억 5천이죠. 근데 이쪽은 5억 6천 정도 되고요. 여기 내려가시면 똑같은 고층인데 5억짜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는 지금 현재 4.7억부터 5.6억, 중층 기준 5억에서 5.5억인 것 같고요. 평당은 최저가 1,500부터 시작해서 1,700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저희가 공고 전에 예상해봤던 건데요. 사전 청약 기준은 평당 1,400이었습니다. 좀 올랐죠. 최저 기준은 한 평당 100 정도 올랐고 최고 기준은 평당 한 300 정도 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부산 분양 예정 물량 중에서는 좀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 공공택지 분상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는 부산에 최근 분양할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저렴한 쪽에 속한다. 서쪽 축선에 있는 에코시티 이쪽하고 비슷한 분양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는 현재 가치로서는 천력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투자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쪽은 일단 철도를 지금 못 이용하는 상태니까 뭐 상당 기간 동안 못 이용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해서 일종의 주거 사다리겠죠. 전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30년대 초반 정도까지 신축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살다가 이쪽 주소 옮기는 이런 투자 요소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가치 전체를 평가해보겠습니다. 추후 시세, 뭐 이게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부산을 떠나서 일부적 제외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다만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동쪽과 서쪽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서쪽은 이제 명지 신도시라든가 국제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에코 델타시티, 이름이 좀 힘들어서 A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쪽은 바로 일광신도시고 장안특지구 쪽입니다. 해운대님이 개발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요, 서쪽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쪽 있죠, 델타 삼각주 쪽, 이쪽 강서구 쪽, 이쪽이 앞으로 규모나 이런 거면서 좋겠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반면에 이쪽 동쪽 일광이나 장안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인프라 대표적인 철도입니다. 이게 이미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이미 있죠, 학교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건 현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동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축 기간 내에 매도를 하시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는 부산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 과거의 어떤 고분양가가 꺾일 때의 어떤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생활 패턴과 추후 계획이 중요하죠. 추후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셨다가 이쪽으로 옮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생활 패턴, 나는 아예 여유와 쾌적함을 위해서 뭐 자녀들 다 교육시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를 떠나서 나는 좀 쾌적한 공간에서 너무 좁고 이렇게 사람만 이시 싫다, 난 좀 신도시급이고 나름대로 컴팩트한 데서 좀 여유롭게 쾌적하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쪽 게이트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5년 신축기간, 제가 보기에 제일 여기에 어울리신 분들은 5년 신축기간 부동산 타이밍입니다. 치고 빠지는 거 생각해 보시는 분들, 그때 옵션은 너무 많이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유로운 생활 패턴 선호하시는 분들, 옵션은 오히려 많이 하는 게 좋으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인데 저는 이쪽을, 미래 투자 가치 봤을 때 이쪽을 권유드립니다. 전제가 있어요. 현재 만약 자산이 많으시면 다른 쪽 고려하셔도 됩니다. 원도심 쪽 재건축이라든가 저희가 이번 4월에도 다른 데도 소개해 드릴 거잖아요. 그 단지들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자산 규모에서 봤을 때 나쁘진 않은 계획이다. 자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요것 때문에 장안 디에이트르 디오션을 저희가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안 디에이트르 디오션 4월 16일 1순위 접수하고요. 507세대입니다. 사전 청약 단지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빠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로는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배정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좌천역 동해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서쪽 개발축하고 차이점이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입주는 27년 2월 예정이고요. 따라서 얘가 신축 기간이 일반적인 상시로 만료된 건 2032년이다 이렇게 보시고 개발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동서 개발축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산 감안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평, 디에이트르 디오션 중간 사다리 또는 여유로운 생활. 중간 사다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동쪽 축과 서쪽 축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에 대해서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5년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양 대기 시간이야 뭐 대기하는 시간이니까 딴 데 사신다고 하더라도 분양 준공 후 들어가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갖다가 나름대로 신축에서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유로운 거 좋아하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세계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뿐더러 주변 자체의 어떤 모습이, 주변을 찍은 영상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여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옵션 같은 거 가성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신 분들, 그거 꼭 생각하시고, 단지 분양가만 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성비 생각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셔야 되고요. 한 줄평 중간 사다리 또는 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00만의 형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 지난번에 대구 범팍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개설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좀 전에 뭐 부산 앞으로 분양 단지 소개해드릴 단지들 많고 수도권 특히나 많죠. 이 단지들에 대한 정보가 계속 올라갈 텐데요. 아름다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단톡방입니다. 들어가시면은 통신력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검증한 정보들을 갖다 보여드리니까요.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